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주관하는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교육에 특강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1교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제도 강의를 맡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초빙교수 정양근입니다. 지상과는 달리 특별한 고도의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항공승무원 여러분들에게 우주방사선 관련하여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강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우주방사선이 항공승무원 여러분의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관련해서 어떠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2교시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의 중 혹시 궁금한 사항 또는 코멘트가 있을 경우에는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종료 후에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 항공승무원의 관리 기준이 되는 피폭 방사선량을 좀 알아보기 전에 우선에 여러분들이 우주방사선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학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동안에 항상 방사선은 우리 주변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방사선을 법률적으로 생활 주변 방사선이라고 이름 짓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 주변 방사선은 땅 속에서 나오는 지각 방사선이라든지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우주 방사선, 혹은 땅 속에서 채취한 어떤 원료 물질로 생산 과정을 거쳐서 완성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 혹은 심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재활용 고철, 이런 데서도 자연스럽게 방사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주변 방사선은 우리가 다른 말로 자연 방사선이라는 이름으로 확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연 방사선 중에 오늘은 여러분의 항공기 탑승 시에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우주 방사선에 대한 얘기를 짧게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주 방사선은 이미 여러분들이 학습을 거쳐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에게 미치는 우주 방사선의 영향은 지구 자기장의 영향으로 위도가 높은 하늘을 나르는 부분에서 그 영향을 많이 받고요. 즉 북극에 가까운 운항 노선을 가지고 탑승하시는 승무원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지구의 공기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 대기가 지구로 들어오는 우주 방사선 입자들의 충돌에 의해서 그 에너지를 많이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지구 대기의 영향이 아주 낮은 고고도 아주 높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탑승하시는 승무원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양은 아시는 대로 끊임없는 태양의 어떤 폭발 현상에 의해서 에너지와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방사선의 방출이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극대기가 있고 활동이 좀 저조한 극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소기가 사실은 우주 방사선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게 하는데, 그 이유는 태양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활발하게 나오는 극대기 때는 태양 우주 방사선이 은하계에서 날아들어오는 우주 방사선을 많이 막아주기 때문에 태양 활동이 좀 저조한 극소기 때 영향을 좀 많이 주는 이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항공승무원은 우주방사선의 영향을 받고 탑승을 하시기 때문에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우주방사선의 피폭설량을 1년에 6mSv로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6mSv를 초과하는 탑승 시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체 승무원의 1인당 평균 피폭 방사선량을 보면요, 2020년과 21년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운항 횟수가 워낙 적어졌기 때문에 좀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닌데, 그 이전의 연도를 보면 한 사람이 1년에 2mSv 정도 피폭을 받습니다. 좀 많이 받는 사람은 5.5 정도 받지만 결코 6mSv를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나서 점점 1인당 평균 피폭설량이 조금씩 커지면서 이제 예전처럼 2mSv 가깝게 이렇게 피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항공기 승무원들이 1인당 평균 피폭설량이 2mSv고 또 실제 그 외에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자, 즉 방사선 작업 종사자 1인당 평균 피폭설량은 0.4ml를 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공기 승무원이 우주 방사선의 어떤 위험도가 훨씬 7배, 8배 높은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혹시 가지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1인당 평균 피폭설량이 낮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최대 피폭설량을 보면 거의 수백 밀리시버트에 이르는 이런 작업자도 존재하지만 우주 방사선 피폭을 받는 항공 승무원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밀리시버트를 절대 넘지 않고 또 6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생물학적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항공 승무원들은 사실은 우주 방사선에 대한 방호 조치가 탑승 시간을 조절하는 것 외에는 어떤 제한되는 업무가 제한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은 여러 가지의 방호 조치를 선택적으로 아니면 전부 다 채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1인당 평균 피폭설량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우주방사선도 자연방사선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항공 승무원들의 우주방사선의 영향도 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2012년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가 전에는 2016년도 이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나눠서 감독해 왔었기 때문에 일부 혼선도 일어나고 또 전문성의 확보도 어렵다는 점이 있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그 안전관리를 전부 이관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통일을 하면서 관련 법령도 많이 개정을 했지만 이때 개선된 제도의 주안점은 승무원의 건강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항을 아주 강화하고 안전에 관한 권리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방사선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 관리나 보고 체계도 개선하고 실태 조사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항공 승무원의 안전을 보다 강화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의무사항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의무이긴 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항공운송사업자의 의무라는 것은 항공 탑승하시는 승무원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여러분의 권리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위해서 항공운송 사업자가 여러분들의 피폭 방사선량을 수시로 주기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건강보호 및 안전조치를 시행을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건강진단을 해마다 하고 또 해마다 안전교육,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고 또 이러한 모든 결과들을 장기간 동안 보관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승무원들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조항들을 아주 중요한 사항 4가지만 보면요.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방사선량을 아주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승무원의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실시해야 되는데 절대 6mS를 초과하지 않는 여러 가지의 그 근무 조건에 관한 유연성, 노선 변경, 탑승 횟수를 조정한다지 해서 절대 6mS가 넘지 않도록 여러분 안전관리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피폭 방사선량에 관한 정보를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폭 방사선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절대 6mS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일 여기에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승무원이 있다 그러면 피폭 방사선량을 재평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해서 즉시 안전조치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공기 탑승 승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방사선 장애 검진을 위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매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는 이런 안전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승무원의 권리보장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해나가는 주체는 항공운송 사업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여러분들의 권리조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교육이라든지 주기적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의 안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국제 노선을 탑승하기 전에 최초로 신규 교육을 3시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집합교육으로 다 한 번씩 받으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 2년마다 1시간씩 정기 교육을 또 수강을 해야 되고요. 건강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한 번씩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진단과 교육은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제 어떤 우주방사선의 영향이 여러분에게 유발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과 건강진단은 필히 수행을 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자신이 우주방사선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해를 스스로 갖추도록 이렇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방호정보, 그러니까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의 값의 크기라든지 여러분의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방사선 종사자 방호정보통합관리 시스템, 라위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개인의 피폭선량에 관한 정보,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산해 전산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바로 동일한 내용의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는 어떻게 있든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주로 해서 라위스라든지 아니면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또 이 결과들은 사실은 여러분이 인터넷이라든지 전산 시스템으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최근 5년간 항공승무원의 피폭선량 결과 분석 자료 등등은 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보고서라는 어떤 이런 출력물로 여러분들이 수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내용들은 연도별로 그 차이까지도 아실 수 있게 이렇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의 건강진단은요, 여러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해마다 하시는 그 건강진단하고 다르게 우주방사선을 피폭을 받음으로써 여러분 신체에 혹시나 어떤 영향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주방사선 영향의 결과가 있는지를 건강진단을 따로 한 번씩 실시를 하는데요. 이때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신규 승무원은 탑승 전에 한번 해서 기저 데이터를 확보를 해놓고 또 매년 한 번씩 시행을 해서 그 데이터들의 차이라든지 어떤 검사 소견의 의사의 검사 소견에 따라서 안전을 확인하고 아니면 혹시나 어떤 이상 데이터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 조치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고 대상들은 사실은 건강진단을 해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 승무원만 보고를 합니다. 모든 승무원들이 다 그 데이터를 보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특이사항이 나타나는 승무원이 아주 극소수일 수는 있지만 그 안전은 모든 사람이 다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보고를 할 때는 백혈구수라든지 혈소판, 혈색소량, 혹은 그 판정 소견 등등에 따라서 그 영향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승무원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노선을 탑승하기 전에 3시간의 교육을 받고 또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교육을 받는 이런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의문사항이나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유튜브의 방사선 안전스쿨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알기 쉬운 교육 자료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구 자기장의 어떤 영향이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탑승하시는 항공 노선에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는 지구 대기층의 고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태양의 흑점 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교육 자료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유튜브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안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안전교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항공승무원의 건강상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인체 영양연구 현황에 관한 강의를 서성원 박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성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항공승무원 인체영양 연구입니다. 인체영양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대단히 넓은데요. 암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순환기계 질환이나 백혈병 아니면 그 백내장 같은 그 암 위의 질환도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불안, 우울, 스트레스 같은 이제 그 정신 건강과도 이제 관련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 방사선 노출 인구 집단에서 주로 연구되는 암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은 인체영양 연구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국내외 연구 결과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무원 건강영양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폭 영양 분류인데요. 일단 그 방사선이 우리 몸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의 DNA가 손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정상 복구가 되면 영향이 없겠죠. 근데 이제 정상 복구가 되지 않으면 신체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결정론적 영향과 확률론적 영향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론적 영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한 번에 많이 피폭이 되는 경우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한 번에 많이 피폭이 되니까 많은 세포가 사멸이 되고, 그리고 그 세포와 이제 관련이 있는 조직이 이제 손상이 되면서 이제 조직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홍반이나 급성증후군, 그 불임과 같은 영양인들이 있고요. 이러한 영양들은 보통 100mSv 이상의 이제 문턱 설량값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하에서는 이런 영양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확률론적 영향은 대표적으로 이제 암이 있는데요. 피폭 설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형암은 피폭 이후에 5년에서 10년, 백혈병은 2년 이후에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꼭 피폭 설량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 피폭을 받는 사람의 이제 어떤 개별적인 특성, 연령이랄지 이제 성별이랄지 그리고 유전적 특이성 이제 이런 것들과도 이제 많이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100mSv 이하에서 이런 피폭 설량과 이제 암 발생의 관계는 아직까지 불확실하고요.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설량 한도 기준 등 이제 규제 기준을 설정을 할 때는 이런 100mSv 이하에서도 암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규제 기준을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인들, 우주 탐사를 하는 우주인들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우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에서 이제 미션을 수행을 하는데 심해에서는 이제 우주 방사선이 많으니까 이제 미션 수행하는 도중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단기간에 많은 피폭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션 수행 중에는 결정론적 영향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션을 이제 마친 후에 이제 지상으로 돌아와서는 확률론적 영향, 그러니까 만성 영향, 향후에 이제 오랜 그 피폭이 된 이후에 이제 오랜 기간 걸쳐서 나타나는 이런 확률론적 영향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항공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결정론적 영향은 이제 해당 사항은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운항 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급성적으로 이렇게 많은 설량을 받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제 결정론적 영향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제 확률론적 영향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공승무원이 받게 되는 설량은 보통 100mSv 이하의 저설량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저설량 연구는 역학 연구랄지 생물학 연구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역학 연구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노출 인구 집단에서 질병 발생 및 사망을 이제 추적 연구하는 것인데요. 오랜 기간 추적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 연구 대상 코호트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이 코호트에 대한 질병을 장기간 추적 조사하면서 질병 위험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험도 평가 지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질병 발생 및 사망을 이제 통계를 산출하는 게 있고, 이러한 통계를 일반 인구 집단과 이제 비교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일반 인구 집단과 비교할 때 SIR, 그러니까 표준화 발생비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인구 집단하고 비교할 때 항공승무원 집단과 대조군과의 이제 인구 집단에서 그 성별이나 이제 연령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정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량에 따른 초과 상대 위험도인데요. 이건 이제 그 종사자 직군 내에서 비교를 하는 건데 승무원이든 우리 방사선 작업 종사자든 이제 모든 종사자들이 동일한 선량을 받는 건 아니고 어떤 종사자는 선량이 조금 적게 받은 종사자도 있을 거고 어떤 종사자는 선량을 많이 받는 종사자가 있을 텐데 과연 선량 수준에 따라서 이런 암 발생이나 사망 위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연구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암 발생이나 사망 위험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를 이제 보는 게 초과 위험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포나 모델 동물 실험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폭에 의한 생물학적 유전체 손상 및 기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학 생물학 융합 연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혈액이나 생체 시료를 활용을 해서 피폭에 이제 민감한 바이오 마커를 찾는 조금 이제 그 체계적이고 조금 전문화된 조금 정교한 연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항공승무원 건강영향 연구 같은 경우는 질병 및 사망 발생 통계, 일반 인구 집단과 이제 비교하는 이제 이 정도 수준에 이제 주로 이제 머물러 있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이제 피폭 선량을 이제 반영해서 이제 연구를 추진하기도 하는데 이런 연구들은 극히 이제 제한이 됐고 이제 향후에는 이제 피폭 선량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항공 종사자, 승무원들 그 내에서 이제 피폭 선량 수준에 따라서 암 발생 여부도 조금 비교하는 그런 좀 정교한 연구가 조금 추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국내외 그 연구 문헌들을 토대로 그 항공승무원 암 위험에 대한 조금 과학적 근거 수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과학적 근거 수준을 한번 살펴볼 때 그 문헌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기적으로 이렇게 문헌을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문헌 선정에 대한 어떤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 검색 키워드로 이제 항공 승무원 그리고 암 그리고 우주 방사선 같은 키워드를 써서 저희가 총 47편의 문헌을 선정을 했고요. 보통 문헌 중에 이제 대다수가 이제 북유럽 및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수행된 연구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암 위험도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일반 인구 집단과 이제 비교하는 그런 문헌들이 이제 대다수였고, 이제 피폭 선량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논문들은 한 2-3편 정도로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 그 연구들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이블에 이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10개국 공동 연구,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함께 연구한 연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유럽 국가들, 뭐 아이슬란드랄지 핀란드 이제 그런 국가들이 조금 중심이 돼서 그런 국가들에 있는 항공 승무원들을 다 모아서 하는 연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독일, 영국 같은 개별 국가들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47편에 대한 그 연구 문헌을 다 이렇게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서 주요 연구들만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이제 각각의 연구들에서 이제 암 위험도 지표로 해서 표준화 발생비 SIR 혹은 표준화 사망비라고 해서 SMR이라는 지표를 사용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요 SIR의 I는 인시던스를 의미하는 거고 SMR의 M은 모탈러티, 사망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SIR은 표준화 발생비라고 하는데 이건 일반 인구 집단의 암 발생률 분의 항공 승무원 집단의 암 발생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비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높으면 승무원 집단에서 암 발생률이 일반 인구 집단보다 더 높은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이게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이제 승무원 집단과 일반 인구 집단의 암 발생률에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반대로 이제 1보다 더 크다, 작다, 1보다 더 작으면 이제 그 승무원 집단의 암 발생률이 일반 인구 집단보다 더 적음을 이제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그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수치 같은 경우는 색깔을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이제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SIR 지표, SMR 지표가 이제 1보다 작은 지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승무원 집단의 암 발생률 혹은 사망률이 일반 인구 집단보다 더 적다, 오히려 더 건강하다를 보여주는 의미이고, 그리고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들은 일보다 이제 SIR이나 SMR이 이제 일보다 큰 수치로 승무원 집단의 이제 암 발생이나 사망이 일반 인구 집단보다 더 높게 관찰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보시면 대다수의 연구들에서 초록색으로 이제 많이 표기가 된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승무원 집단의 암 발생이 일반 인구 집단보다 더 적다, 더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 다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무원 집단은 우선 우주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유해 요인들도 이제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일반 인구 집단보다 더 건강하다, 더 암 발생이나 사망이 적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이상할 수가 있는데, 이건 건강 근로자 효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건강 근로자 효과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보통 이제 사회 경제적 수준이 또 조금 높은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종사자 직군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들이 이제 그 직장에 채용을 할 때 우선 이제 건강한 상태로 채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채용 이후에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건강 관리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 집단이 평균적으로 일반 인구 집단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다를 보여주는 게 이제 건강 근로자 효과를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유럽 이제 공동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제 일반 인구 집단보다 이제 오히려 암 발생이나 사망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건 이제 전체암 발생이고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61개 세부 암종, 이제 개별 암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암종들에서 일반 인구 집단보다 다 높게 이렇게 암 발생이 관찰은 되진 않았고요. 피부암이나 유방암, 백혈병, 이제 그런 일부 암종에서 조금 높게 증가가 관찰됐는데, 이제 전체 암은 이제 모든 암종들을 이제 다 그 숫자를 합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암종들이 그 전체 암종 숫자에 조금 기여를 해서 전체 암은 좀 이렇게 높게 관찰된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유럽 공동 연구에서 이분들의 이제 피폭 선량하고 이제 견주어서 이제 관련성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피폭 선량과의 관련성은 관찰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별 암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암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일부 연구들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됐죠. 승무원 집단에서 일반 인구 집단보다 더 암 발생이나 사망이 높게 관찰이 되었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성 있는 결과는 아닌데, 이 수치 자체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이제 1보다 좀 큰 수치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연구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피부암 특정 같은 경우는 승무원 집단에서 일반 인구 집단보다 조금 더 높게 관찰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런 연구들에서 이제 왜 피부암 흑색종이 좀 높게 나타나는가를 해석을 할 때 이제 우주 방사선 노출 위에 이제 UV, 그러니까 자외선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 중에 이제 UV가 이제 노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을 하면서 이제 경유지랄지 아니면 도착지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여가 생활 중에 이제 UV 노출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 연구들에서는 이제 승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들, 예를 들어서 흡연이나 음주 그런 생활 습관들을 보정하지 못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방암하고 이제 전립선암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여러 연구들 중에서 이제 북유럽 공동 연구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보였죠. 즉 일반 인구 집단보다 승무원 집단에서 이제 유방암이 이제 더 높게 관찰되는 경우인데, 여기서도 이제 다른 유방암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연구들에서 보면 뭐 1보다 조금 높은 수치를 보고하는 연구들이 이제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지만 다수의 연구들에서 이제 승무원 집단에서 그 유방암 증가 사례가 이제 많이 보고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유방암의 원인으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해당 연구들에서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본 부분들은 승무원들의 이제 비행 중에 이제 그 야간 비행이랄지 이제 장거리 비행이랄지 이제 교대 근무 등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시차하고 조금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생체 리듬 교란 등의 영향도 조금 이렇게 그 유방암 발생에 조금 많이 관여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일부 연구는 일보다 큰 수치가 있고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제 일보다 낮은 수치가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구들마다 이제 일관성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전립선은 대체적으로 조금 연구들마다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혈병과 림프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방사선 민감 암종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두 개의 연구에서 이제 그 빨간색으로 이제 칠해졌고 이제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제 통계적 유의성들이 이제 없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 자체도 보면 들쑥날쑥합니다. 이제 어떤 연구에서는 이제 일보다 큰 수치도 있고, 이제 어떤 연구에서는 일보다 이제 낮은 수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연구들, 이제 영국이나 미국 등 이제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이런 백혈병이나 림프종이 일반 인구 집단보다 더 그 적게, 더 낮게 이렇게 관찰된 연구들도 이제 있어서 이제 백혈병이나 림프종은 이제 승무원 관련된 암 위험 연구에서 크게 이제 보고된 일반적으로 보고된 경우는 이제 없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연구들에서 이제 일부 연구에서 그 남성 객실 승무원 같은 경우 비호스킨스 림프종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들은 그 우주 방사선 노출이라기보다는 그 에이즈 같은 어떤 면역 질환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항공승무원 건강영양 조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방사선 피폭 건강영양의 이제 실증적 근거 확충을 목표로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23년부터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23년에는 문헌고찰 기반으로 해서 국내외 이제 항공승무원 암 위험에 대한 조금 어떤 근거 수준을 저희가 평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런 항공승무원 건강영 조사를 해야 되나 이제 조금 전략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항공승무원을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추적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현직 승무원 대상으로 해서 우선 코호트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암 발생 통계를 산출을 했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일반 인구 집단과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에는 이제 좀 더 이제 연구를 정교하게 하고자 이제 흡연 음주 등 이제 교란 요인들을 이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그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구축한 승무원 코호트는 약 2만 1,000명인데요. 23년에 이제 방호 기록 보고 이력이 있는 항공승무원 전수를 저희가 등록을 했습니다. 성별 구조를 보면 이제 남성이 한 64% 정도로 이제 대다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항공사 분포를 보면 이제 대한항공이랄지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 연령 분포를 보면 그 운항 승무원 중에 남성 운항 승무원이 이제 한 40대로 이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이제 다소 이제 높게 이제 분포됨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암 발생 현황인데요. 전체 코호트 약 2만 1,000명 중에 1.8%에서 암이 발생이 됐습니다. 운항 승무원에서 한 1.4%, 객실 승무원에서 한 1.9%가 이제 발생이 됐고요. 상해 발생 5개 암종을 살펴보면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자궁경부암 순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고, 요 위에 이제 가로에 있는 요 퍼센티지는 이제 그 전체 발생한 암종들에서 이제 해당 암종들이 이제 차지하는 분율을 보여주는 것이고, 요 아래에 이제 0.93%, 여성의 0.4%, 그리고 0.08%, 여성의 0.1%는 이제 전체 그 코호트 조사 대상 중에 이제 해당 암종이 이제 발생되는 분율을 이제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선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승무원 집단의 암 발생 통계가 과연 일반 인구 집단에
비교해서 높은지 낮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표준화 발생비 SIR을 이제 지표로 저희가 도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인구 집단하고 우리 항공 승무원 집단하고 이제 연령이랄지 성별이랄지 이제 그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보정을 하고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 X축, SIR에서 이제 X축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숫자들이 쭉 있는데, 여기 이제 1이 있습니다. 1. 요 1이 이제 기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보다 만약에 이 점이 이제 오른쪽에 있으면, 승무원 집단에서 암 발생이 일반 인구 집단보다 더 높다는 걸 의미를 하고, 이제 1보다 더 낮은 쪽에 있으면, 승무원 집단의 암 발생이 일반 인구 집단보다 오히려 낮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옆으로 이제 가로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요런 바는 95% 이제 신뢰 구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95% 신뢰 구간이 1에 벗어나 있으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 암 같은 경우는 일반 인구 집단보다 더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그 61개 전체 세부 암종에 대해서 다 분석을 했지만 5건 이상 관찰된 암종들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왔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여기에 없는 위암이나 간암, 폐암, 그리고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인구 집단보다 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표준화 발생비가 이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샘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적 유의 수준에 이제 근접하게 일반 인구 집단보다 이제 높게 이제 관찰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존 이제 국외 연구에서 많이 관찰된 흑색종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항공승무원 집단에서는 발생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걸 조금 직종별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항승무원하고 객실승무원으로 구분을 했고요. 운항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암 발생이 이제 일반 인구 집단보다 이제 낮은 그런 경우가 조금 두드러지게 조금 관찰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일반 인구 집단보다 조금 높게 관찰되는 암종이 전립선암이 이제 일반 인구 집단보다 조금 높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조금 높은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무원 집단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일반 인구 집단보다는 이제 크게 차이가 없고요. 다만 이제 갑상샘 암 같은 경우가 통계적 유의 수준에 조금 근접하게 조금 높게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조금 결과 해석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연구 대상이 23년에 당시 이제 현직 승무원 조사 대상이어서 아무래도 조금 건강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연구에는 이 승무원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받은 어떤 우주 방사 선량이랄지 이제 교란 요인들이 이제 미반영되어서 어떤 조사에 조금 불확실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전립선 암이나 그리고 그 갑상샘 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검진을 많이 하면 자주 이제 발견이 되는 암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런 검진 효과에 대한 가능성도 이제 일부 요 조사에서 이제 조금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연구여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추적 조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요약하는 식으로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국내외 그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분들은 승무원 집단에서 이제 일반 인구 집단에 대비해서 이제 피부암이나 이제 여성 유방암 이제 증가가 이제 관찰된 연구 사례가 다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연구에서 이제 관찰되는 어떤 비호스킨스 림프종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방사선 노출보다는 에이즈나 이제 그런 면역과 관련된 어떤 복합된 결과로 이제 해석이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아직 모르는 부분은 이제 피부암이나 여성 유방암이 이제 왜 높은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 조금 불확실성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연구자들이나 이제 기관들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방사선 노출 같은 어떤 단일 요인으로 이제 이러한 암 발생 증가를 설명하기는 어렵고,
항공 승무원이 이제 여러 다양한 어떤 유해 물질에 이제 노출이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조금 고려를 해서 조금 신중하게 조금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항공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이외에 이제 많은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죠. 기내에서 이제 어떤 그 소음, 엔진 소음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기내 이제 공기 질 같은 경우도 이제 나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야간 근무, 그러니까 장거리 비행에 따른 어떤 그 생체 리듬 교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승객들을 또 상대하다 보니까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향후에는 조금 더 이제 정교한 연구가 조금 필요한데요. 우선 이제 피폭 선량도 이제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란 요인이랄지 이제 이런 다양한 유해 요인도 이제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연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 방사선 노출과 관련된 그 연구를 하는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랄지 아니면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견해와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의학원에서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항공승무원 건강 영향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조사를 수행을 하면서 이제 교란 요인 같은 부분들도 이제 많이 반영을 하고, 그래서 기존의 이제 국외 연구들보다는 조금 더 불확실성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제 이런 저희 우리나라 그 연구 결과들을 조금 이런 소통의 기회를 통해서 조금 공개를 하고 조금 여러분들과 더 이렇게 우리나라 결과에 대해서 조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 시간으로 이제 이어지는 건가요? 네.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아직 뭐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질문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계신 덕분에 질문이 이제 없었던 걸로 짐작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항공기 탑승이라는 특수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주방사선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잘 이해를 하시고 항공운송 사업자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사항들을 잘 수행하시고라는 양면성이 잘 병립이 될 때 여러분들의 우주방사선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개교시에 대한 강의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는지 질문이 없어서 저희들이 강의를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이 강의를 마친 후에도 의문사항이 있든지 하면 뭐 원자력안전재단이나 뭐 저희들에게 연락하시면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교육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